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여기서는 지독스럽게 하락 얘기만 한다. 이것들은 악착 같은 하락론자다. 근데 또 여기서 얘기하는 떨어질 거라는 근거를 들어보면 그런대로 납득이 가는 말도 있고 이유가 그럴싸하게 들려서 그게 더 짜증난다. 계속 위기고 침체가 올 거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데 근데 또 안 들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계속 찾아와서 듣게 된다. 이런 반응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거 봤습니다. 듣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보면 찝찝하다면서 굳이 또 보고 악플을 달고 그러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지독스럽게 위기론을 강조하는지,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그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개인적인 관점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실물 경제는 경기 침체에 접어든 상황이고 지금보다 부동산, 주식 같은 그런 자산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생활 경제에까지 경제 위기 상황이 파고들 거라는 생각을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경제 문제를 투자에 국한된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자산시장 가격 등락 이야기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김하백님이 위기나 침체를 경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에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집중해서 보니까 오늘 저도 이 얘기를 투자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시장 자체가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에 머물러 있는 자금들이 언제까지 증시에 머물러서 시장 가치를 계속 지켜줄 수 있겠냐는 거죠. 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수 2000일 때 증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돈의 규모랑 3000일 때 이 3000이라는 숫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증시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 자금의 규모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수가 높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투자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봅시다. 다들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통화 긴축으로 통화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정부도 지난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의 대규모의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돈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커진 상태라 더 이상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력이 없죠. 부채가 늘었는데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자로 지불해야 될 돈은 커지고 가처분 소득은 줄게 되고요. 그럼 그게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줄어들게 합니다. 안 그래도 이자 부담 증가로 줄어든 소득인데 여기서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소비는 더욱더 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투자 행위 자체는 그게 가게든 기업이든 여유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라고 하면 일단 여유자금의 성격이 되게 크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장에 쓸 생활비가 부족한데 투자금 늘리기 힘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 원자재 값 오르고 생산설비, 관리비 등 해서 당장 나갈 고정비와 이자 부담 커지는데 투자금 늘릴 형편 안 되죠.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네, 상식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의 성장성만 보고 기대감으로 하는 그런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경제 주체들이 당장 써야 되는 필수 자금이 부족해지는 이런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니 저평가니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당장 투자에 돈 쓸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뻔한 이야기지만 이 뻔한 이야기가 앞으로의 상황을 뻔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가계고 기업이고 투자 시장에 투입했던 자금을 계속 놔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휘황찬란한 논리나 그런 분석으로는 가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미 커져버린 부채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 급등하는 물가, 이 모든 게 현재 우리 모두의 투자 여력을 계속 감소시키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던 돈들이
필요에 의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 시장을 보면 마치 표면적으로는 투자 시장이 노출된 모든 리스크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장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반영하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모든 리스크를 한 번에 다 반영해버리면 시장이 무너져버리니까 많은 리스크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알려졌지만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 안 된 리스크는 되게 많습니다. 당장 중국 부동산 시장 지금 완전 파탄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 투자 시장이 반영하고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투자 정보들 보면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보면 중국 경제 현황을 억지로 찾아야 눈꽃만큼 나올 정도예요. 사실 중국 문제가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주요 투자 매체 언론부터 외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GDP의 거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 고용, 산업 전반에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붕괴되는 수준의 그런 핵폭탄급의 대형 이슈가 됩니다. 신규 주택 시장, 우리로 치면 분양 시장이 1년 가까이 가격 하락하면서 완전히 얼어붙고 있고요. 집이 안 팔리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개발 기업들 돈줄 말라서 공사 중단 속출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지금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 디폴트 터진 규모만 현재 작년에 2배로 알려지고 있고요. 올해 반년 동안 터진 게 작년에 2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자금 위기에 빠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상당한 규모의 채권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들도 현재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론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죠. 혹은 중국은 통제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리스크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통제 가능하다는 부분은 일부 동의하기도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만큼은 통제가 생각만큼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 은행들 예금 지급 중지 사건 터져서 예금주 수천 명 시위하는 거 사실 두어 달 동안 예금주들 외출 금지시키고 막고 막다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중단된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 그거 못 갚겠다는 모기지 보이콧 이게 계속 확산되는 것도 한계를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쵸. 분명한 건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언론에서 지금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 사안 자체가 절대 작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리스크는 이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실을 보면 지금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가스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에 천연가스 배급제까지 고려할 정도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내년 1월이면 지금보다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 전체가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하기 싫은 그런 리스크는 시장에서 불거지기 전까지는 외면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라는 게 언제까지 이런 시장 의도대로 그렇게 반영될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이거 자체로 시장에 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현재 투자 시장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에 돈 쓸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이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 안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금 투자 시장에 있는 우리 눈과 귀를 각종 투자 정보들이 다 뒤덮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간혹 착각하게 되는 게 투자 정보와 경제 정보를 혼동하게 되는데 사실 투자 정보와 경제 정보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정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해주고 투자 욕구와 기대감을 자극시켜서 투자 수요를 키우려는 성격이 큽니다. 자산 시장을 활발하게 하려는 역할도 있고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투자 정보가 가진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 정보는 태생적으로 시장이 가진 긍정적인 가능성,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내포한 작은 기회 하나하나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투자 정보를 볼 때 이런 성격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경제 상황을 드라이하게 풀어내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지겹죠. 맞아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상관없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죠. 경제 정보를 투자에 참고하는 거랑 태생부터 투자 정보랑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장에 각종 투자 정보들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경제 정보를 뒤덮어서 우리한테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정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그에 부응하는 투자 정보들만 쏟아지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는 이런 경제 정보는 밀려나게 되는 거죠. 특히 유튜브를 필두로 엄청난 양의 투자 정보가 막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현실을 왜곡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나마 관심받는 경제 정보조차도 주가 지수에 따라 또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해석을 달리하면서 정보 수요자의 입맛만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역시도 투자 시장의 자정작용을 방해하는 큰 리스크로 보입니다.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들어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뻔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등한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적인 업무든 사적인 일이든 언제나 그렇지만 큰 문제는 항상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게 무시되었을 때 불거지게 되죠. 각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너블대화 시간이었습니다.